30조 원을 쏟아부은 중국 최신 항공모함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고철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보통 전쟁을 이렇게 생각하죠. 더 빠른 전투기, 더 큰 항공모함, 더 강한 미사일을 가진 쪽이 이긴다고요. 냉전 시절 군사 다큐멘터리도 늘 최고 속도 얼마, 미사일 몇 발하는 성능 비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전쟁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어요. 오늘날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건 누가 더 센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이해하고, 누가 먼저 쏘느냐예요.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눈을 감고 휘두르면 그저 허공만 가를 뿐입니다. 칼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칼을 든 자의 눈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두 개 생깁니다. 30조 원짜리 거대한 항공모함이 어떻게 작은 위성 하나만도 못한 신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묵직한 질문 하나. 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최신 전투기 KF-21 엔진 시험보다 오히려 누리호 로켓의 성공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오늘은 이걸 세 겹으로 벗겨보려고 합니다. 거대한 무기들이 등장하는 표면, 그 밑에 깔린 현대전의 진짜 규칙, 그리고 마지막엔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짜고 있는 거대한 그물의 정체까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무기자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갈리는지 그 판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면부터 따라가 봅시다. 먼저 중국이 내놓은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입니다. 처음 공개됐을 때 다들 배의 크기와 함재기 숫자에 주목했죠.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이 진짜 주목한 건 따로 있었어요. 갑판에 깔린 새로운 사출 장치입니다. 이름은 EMALS, 우리말로 풀면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대한 자석의 힘으로 전투기를 새총처럼 강하게 쏘아 올리는 장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중국 항모는 갑판 끝을 스키점프대처럼 비스듬히 올려서 비행기를 띄웠거든요. 그러면 연료와 무기를 가득 싣고는 못 떠요. 무거우니까요. 그런데 EMALS를 쓰면 연료와 무장을 꽉 채운 채로도 띄울 수 있고 무거운 조기 경보기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떠 있는 거대한 배가 아니라 바다 위를 움직이는 공군기지가 되는 거죠. 여기엔 분명한 전략적 노림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가상의 선을 제1열도선이라 부르며 이 안쪽을 자기네 앞마당처럼 지키려 해요. 위기가 닥치면 미국과 동맹 해군이 이 선을 따라 중국 함대의 진출을 틀어막을 수 있으니까요. 푸제남은 바로 그 선 바깥까지 힘을 뻗치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항공모함은 결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구축함과 잠수함이 호위하고 조기 경보기와 위성이 눈이 되어줘야 비로소 힘을 씁니다. 항모 한 척의 위력은 갑판 위전투기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체계가 함께 움직이느냐에서 나오는 거죠. 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굉음이 울렸습니다. 전투기 KF-21의 엔진 최대 출력 시험이었어요. 겉으로는 그저 엔진을 켜고 출력을 올리는 몇 분짜리 장면입니다. 그런데 항공 개발자들은 압니다. 이게 엔진 하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엔진이 풀파워로 돌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진동 속에서 냉각장치와 전자장비, 유압 시스템, 제어 컴퓨터까지 수천 개 부품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동시에 움직이는지를 증명하는 관문이거든요. 심장과 신경, 혈관과 근육이 한꺼번에 깨어나 정상으로 뛰는지를 보는 시험인 셈입니다. 이 몇 분짜리 장면 뒤에는 사실 11년이라는 세월이 숨어 있어요. KF-21은 한 장의 설계도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과연 독자적인 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세계에서 첨단 전투기를 혼자 힘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고 실패하면 감당할 비용이 어마어마했기에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죠.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기체 설계와 제작을 맡았고 수많은 협력 기업이 부품을 댔습니다. 어떤 기술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어떤 시스템은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했어요.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반복된 검증,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과 하늘 위의 연구원이라 불리는 시험비행 조종사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청춘과 집념이 쌓이고 쌓여 지금 우리가 보는 KF-21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엔진의 굉음은 단순한 시험 성공이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죠. 중국은 거대한 항모를 띄우고 한국은 전투기 엔진을 돌리고 각자 무기 개발 잘하고 있네. 그런데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무기들은 사실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항모도 최신 전투기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한 줄을 모르면 30조 원짜리 항모가 왜 고철이 될 수 있는지 영영 이해 못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동기의 영역입니다. 현대전의 첫 번째 규칙은 이거예요. 무기가 아무리 강해도 적을 못 찾으면 끝이다. 대표적인 게 대함 탄도미사일입니다. 흔히 미사일 한 방이면 항공모함을 침몰시킨다고들 하죠.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대함 미사일의 진짜 난제는 발사가 아니라 찾는 것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항공모함은 길이가 300m가 넘는 거대한 배지만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 위에서는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구축함과 잠수함이 겹겹이 호위하는 점이요. 망망대해에서 그 점 하나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미사일을 쏘는 것보다 100배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벽이 등장합니다. 지평선 문제라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레이더도 수평선 너머는 직접 못 봅니다. 해안에 세운 레이더로는 수백 킬로미터 밖 바다 위에 배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전파가 직선으로 나가는데 지구가 둥글어서 그 너머로 휘어 들어가질 못하니까요. 그러니 멀리 있는 적을 보려면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기경보기가 뜨고 그것도 모자라 결국 우주의 위성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적을 한번 발견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미사일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그 사이에 항모는 이미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날아가는 도중에도 계속 새 위치 정보를 받아야 해요. 위성이 실시간으로 표적의 좌표를 갱신해서 데이터 링크라는 통로로 미사일에 쏴줘야 하는 거죠. 데이터 링크는 쉽게 말해 눈이 본 것을 뇌로 전하는 신경망 같은 겁니다. 결국 현대 미사일은 혼자 싸우는 무기가 아니에요.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의 일부로 움직이는 존재인 거죠. 마지막 순간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목표 지역에 도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명중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 위엔 수많은 배가 떠 있고 적은 가짜 신호를 뿌리거나 미끼를 띄워 진짜 항모를 숨깁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진짜 표적을 제 눈으로 골라내야 해요. 이 마지막 식별에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수천억 원짜리 무기가 엉뚱한 바다 한복판에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대한미사일의 진짜 경쟁력은 탄두무게나 속도가 아니라 적을 발견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갱신하고 마지막에 정확히 가려내는 그 정보의 사슬 전체에 달린 거예요. 사슬의 어느 한 고리만 끊겨도 그 비싼 칼은 허공을 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걸 하나 느끼셔야 돼요. 주류 언론은 새 무기가 나오면 늘 속도, 사거리, 탑재량 같은 숫자만 보도합니다. 정작 그 무기가 거대한 정보망 없이는 깡통이라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거의 안 다뤄요. 화려한 스펙 비교에만 눈이 가면 진짜 전쟁이 어디서 결판나는지는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저 비싼 항모 정말 무적일까 하고 갸웃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 모든 걸 한 줄로 꿰면 이렇게 됩니다. 현대전쟁에서 미사일은 칼이고 정보는 눈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쥐어도 눈이 없으면 목표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30조 원짜리 항모를 침몰시키는 진짜 주인공은 미사일이 아니라 그 항모를 가장 먼저 발견한 위성인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눈이 없는 항모는 제 아무리 거대해도 광활한 바다 위에서 길을 잃은 거인일 뿐이에요.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30조 원짜리 항모가 어떻게 고철이 되느냐? 처음엔 그냥 미사일에 맞으면 가라앉겠지 싶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후제남이 고철이 되는 건 폭발해서가 아니라 눈이 없어서일 수 있어요.
자기를 노리는 미사일이 어디서 오는지 먼저 못 보고 적의 함대를 먼저 못 찾으면 그 거대한 갑판도 그저 바다 위에 떠 있는 가장 크고 비싼 표적이 될 뿐이니까요. 눈먼 거인은 클수록 더 맞히기 쉬운 관역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갑판이 아니라 그 위를 덮은 정보의 그물에서 갈리는 겁니다. 비싼 갑옷을 두른 거인이라도 눈을 가리면 동네 꼬마의 돌팔매에도 쓰러지는 법이니까요. 30조 원이라는 숫자가 무색해지는 순간이 다름 아닌 그 눈을 잃었을 때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누리호의 성공에 그렇게 흥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로켓 한 발이 우주로 올라가는 걸 본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래 전장의 눈을 우주에 직접 올릴 능력을 얻는 순간을 본 거예요. 이제 한국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목적의 위성을 스스로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주 기술이 아니라 정보 주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남의 위성에 기대지 않고 오롯이 내 눈으로 직접 전장을 본다는 거죠. 과거엔 정찰 위성을 띄우려면 다른 나라 발사체를 빌려야 했고, 그러면 언제 어디를 볼지조차 남의 사정에 맞춰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족쇄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먼저 SAR 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합성 개구레이드라는 어려운 이름인데 쉽게 말하면 빛이 아니라 전파로 땅을 더듬어 보는 위성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이든 구름이 잔뜩 끼든 비가 오든 바다 위의 함정을 놓치지 않고 잡아냅니다. 전쟁은 맑은 날씨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적도 하필 구름 낀 밤을 골라 움직이는데 그 순간을 놓치면 다 끝입니다. 또 EOIR 위성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감지 장비로 한밤중에 움직이는 차량이나 미사일 발사 징후까지 포착해요. 여기에 적의 레이더 전파와 통신 신호를 엿듣는 신호정보 위성까지 더하면 적이 어디 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는지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누리호가 올린 위성들이 의외로 작다는 점이에요. 어떤 건 여행 가방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몸집이 오히려 미래의 정답이에요. 요즘 군사 강국들은 거대한 정찰 위성 몇 기에 모든 걸 거는 대신 작은 위성 수십 수백 개를 그물처럼 연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 하나가 적의 공격에 파괴돼도 나머지가 계속 눈을 뜨고 있으니까요. 큰 눈 하나는 찌르면 멀어버리지만 작은 눈 수백 개는 몇 개를 잃어도 전체가 멀쩡합니다. 한국이 그 작은 눈들을 스스로 띄울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보기보다 훨씬 무서운 능력인 거예요. 저기 위성 하나를 부숴도 그 자리를 곧바로 새 위성이 메워버리니까요. 그리고 이 눈들이 전투기 KF-21과 연결되는 순간 전혀 다른 전투기가 탄생합니다. 과거 전투기는 자기 레이더로 본 만큼만 싸웠어요. 그런데 현대공중전은 가시거리 넘어, 즉 눈으로 적을 보기도 전에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미사일을 쏘는 시대예요. 핵심은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죠. 만약 KF-21이 위성과 조기 경보기가 모아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다면 자기 레이더를 켜지 않고도 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레이더를 켜는 순간 그 전파가 적에게 잡혀 내 위치가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적의 전자전 장비는 그 전파만 따라와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챕니다. 그러니 눈을 감은 척하면서 상대를 먼저 보는 그런 무서운 사냥꾼이 되는 겁니다. 적은 누가 자기를 노리는지도 모른 채 어디선가 날아온 미사일에 당하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사냥꾼만큼 무서운 게 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중심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과거엔 전투기, 함정, 미사일 부대가 따로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장은 거대한 인터넷처럼 연결되고 있어요. 위성이 우주에서 보고 조기 경보기가 추적하고 전투기가 그 정보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되면 KF-21 한 대가 사실은 수십 개의 눈을 가진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요. 전투기를 평가할 때 엔진이나 미사일만 봐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느냐니까요. KF-21에 실리는 SA 레이더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려운 이름인데 쉽게 말하면 수천 개의 작은 송신기가 동시에 전파를 쏘고 받는 레이더입니다. 옛날 레이더가 접시 하나를 돌려가며 한 곳씩 훑었다면 이건 수많은 눈이 동시에 사방을 보면서 수백 개의 목표를 한꺼번에 추적하고 위협의 순위까지 매겨요. 단순한 탐지 장비가 아니라 작은 정보 처리 컴퓨터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레이더도 지구가 둥근 한 수평선 너머는 못 봅니다. 그 한계를 메워주는 게 결국 우주의 눈, 위성인 거예요. 전투기의 레이더와 우주의 위성이 손을 잡는 순간 전투기는 제 시야의 수십 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물의 마지막 주먹이 다름 아닌 현무 미사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무를 그냥 강력한 탄도 미사일로만 알죠. 그런데 그 진짜 위력은 사거리나 탄두 무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성이 적을 발견하고 데이터 링크가 그 정보를 전달하고 이 전체 사슬이 착착 돌아갈 때 비로소 현무의 잠재력이 완성됩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이 전체 사슬을 킬체인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무섭지만 적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정보를 분석하고 전달에 최종적으로 타격하는 순간까지를 빠짐없이 있는 하나의 연결망이죠. 전문가들이 킬체인을 두고 전쟁의 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기술이라 부르는 이유예요. 적이 자기가 발견된 줄도 모르는 사이에 타격이 끝나버리니까요. 누리호가 올린 위성이 눈이 되고 데이터 링크가 신경이 되고 현무가 주먹이 되는 하나의 몸인 겁니다. 이 그물은 앞으로 더 촘촘해집니다. 곧 유인 전투기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거느리고 다니는 충직한 날개, 이른바 로열 윙맨 개념이 현실이 돼요. 그러면 KF-21은 혼자 싸우는 전투기가 아니라 무인기 부대를 지휘하는 하늘 위작은 사령부가 됩니다. 더 흥미로운 상상도 있어요. 지금까지 위성은 거대한 로켓을 지상 발사대에 세워 쏘아 올렸죠. 그런데 비행기로 높은 하늘까지 끌고 올라가 거기서 로켓을 분리해 쏘는 공중 발사 방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높이 올라가 있으니 연료도 적게 들고 발사장도 필요 없이 원하는 곳에서 띄울 수 있어요. 전쟁 중에 적이 우리 위성을 떨어뜨려도 비행기로 새 눈을 즉시 우주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전투기가 단지 전장을 지키는 무기를 넘어 우주 전력을 떠받치는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물의 마지막에 AI가 등장합니다. 현대 전장의 진짜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정보 과잉이거든요. 위성과 레이더와 드론이 쏟아내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다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홍수 같은 정보 속에서 진짜 위협을 골라내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판단의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AI가 맡습니다. 결국 다음 전쟁의 승부는 누가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판단하느냐의 싸움으로 좁혀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세계 군사 강국들이 매달리는 게 무기 하나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예요. 미국도 우주 기반 감시 체계와 장거리 타격 무기를 하나의 그물로 엮고 있고 중국 역시 우주의 눈과 대한 미사일을 결합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푸젠함의 이말스도 사실은 그 거대한 그물의 한 점일 뿐이에요. 모두가 깨달은 거죠. 가장 센 무기를 한두 개 갖는 것보다 모든 걸 연결한 쪽이 이긴다는 걸요. 한국이 누리호와 KF-21 현무로 짜고 있는 사슬도 정확히 그 흐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처음 그 질문보다 훨씬 커집니다. 다음 전쟁은 가장 비싼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길까요? 아니면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눈을 가진 쪽이 이길까요? 30조 원짜리 거대한 항공모함과 여행 가방만 한 작은 위성 하나, 둘이 맞붙는다면 누가 이길지 이제 함부로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합판 위 전투기를 세는 시대는 저물고 하늘에 뜬 눈을 세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주에 눈을 올리고 그 눈을 전투기와 미사일에 연결하기 시작한 나라는 더 이상 무기 한 대 한 대로 평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항모의 크기, 전투기의 속도, 미사일의 사거리, 그 화려한 숫자 뒤에서 진짜 전쟁은 누구의 눈도 닿지 않는 우주와 데이터의 영역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무기가 최강이라고 못 박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전쟁의 무게중심이 화력에서 정보로 개별 무기에서 연결된 그물로 옮겨갔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누리호와 KF-21 현무를 하나의 사슬로 엮기 시작한 그 순간 한국의 군사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짜 위험은 적의 거대한 항모가 아니라 그 항모를 먼저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입니다. 무기는 돈으로 살 수 있어도 먼저 보는 눈과 그것을 잇는 신경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누리호가 우주로 올라가던 그 한 발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미사일보다 더
무거운 한 발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무기들 뒤에 숨은 이 보이지 않는 그물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흐름을 같이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께 무기를 보는 조금 다른 시각을 남겼다면 좋아요로 신호 한번 주시고요. 하늘과 바다와 우주가 하나의 그물로 연결되는 다음 국면 그리고 그 그물 싸움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꼭 같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